네, 안녕하십니까. 인본병원 파주운정점 정형외과 오상훈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 특히나 노년층께서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지만 제대로 된 정보는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골다공증과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다공증이란 일단 첫 번째로 뜻을 알아야겠죠. 골다공증, 골, 뼈에 다공, 구멍이 많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뼛속에 구멍이 많이 생긴다, 즉 골의 양이 감소를 하고 골 자체에 미세 구조에 이상이 생겨서 결국 전신적으로 모든 뼈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뼈의 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고 잘 부러지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들의 뼈를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뼈 구조를 보이지만은 오른쪽에 골다공증 환자의 뼈를 확대해보면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밀도가 많이 감소해 있는 소견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란 사춘기 때부터 일단 우리 성인 골량의 90%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30대 초반에 대해서는 일생 최대의 골량을 이제 이룩하게 됩니다. 30대 후반부터 서서히 골량이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가장 감소되는 속도가 가속화되는 시기가 언제냐?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50세 전후 폐경이 이루어지면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서 골량이 감소되는 속도가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폐경 후에 3에서 5년 내에는 골밀도의 소실 속도가 최대치가 되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60세 전후의 속도가 최고로 빨리 감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령별 골량 곡선을 보시면은 폐경 후에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폐경 후에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 경우를 볼 수 있고요. 최대 골밀도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별에 관계없이 30대 초중반에 이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골다공증의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을 볼 때, 물론 2011년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이룬 그래프지만 첫 번째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5배 정도 많이 유병률을 가집니다. 즉 남성의 골다공증 확률은 7.5% 정도,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37.3%, 즉 10명 중 4명에 가까운 수에서 골다공증이 있고, 그리고 골다공증보다 좀 더 나은 정도지만 그래도 여전히 뼈가 약한 골감소증일까지 모두 합친다면은 여성에서는 10명 중 8명이 골다공증 또는 골감소증에 이환되어 있다라고 통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봤을 때는 22.4%에서 골다공증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남성과 여성에서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점점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골다공증 환자의 유병률은 당연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특히 이것은 여성에서 특히 도드라집니다. 70세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68.5%에서 골다공증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남성의 경우는 70세 이상에서도 여성보다는 훨씬 적은 수인 18% 정도가 골다공증에 이완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뭘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골다공증, 우리 모두도 알고 있겠지만 체내 칼슘이 뼈를 이룩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체내 칼슘이 감소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원인이 맞습니다. 칼슘이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겠죠. 특히 1차적으로 먹는 양이 줄어든다, 칼슘의 섭취가 감소한다거나, 두 번째로 칼슘의 섭취는 그대로 어느 정도 보통 정도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몸에서 흡수하는 데 장애가 있을 경우, 결국 이런 칼슘의 흡수 장애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는 수술을 하신 분, 특히나 위절제술을 하신 분, 또는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장, 소화기에 만성으로 염증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 쿠싱병 같은 내분비 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는 신경성 식욕저하 같은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에게서는 칼슘을 먹어도 장에서 제대로 흡수를 하지 못해서 우리 몸의 체내, 특히나 혈중 칼슘 농도가 낮아지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칼슘을 우리 몸에서 흡수하는 데는 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비타민 D. 이것도 많이들 영양제로 드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칼슘과 비타민 D가 복합제로 된 영양제를 많이 드실 건데, 이 비타민 D 결핍이 와도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칼슘을 흡수할 수가 없으니까요.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의 섭취를 돕고 또 신장에서 우리 콩팥에서 칼슘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 역할은 체내 칼슘의 총량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뼈의 분해를 막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물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골다공증 예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화가 된다면은 이 비타민 D의 자연스러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특히 피부, 간, 콩팥에서 일어나는 활성 비타민 D 생성이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줄어들고 칼슘을 먹어도 흡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 체내 칼슘 농도가 낮아져서 골다공증이 일어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비타민 D 섭취 부족 및 특히 비타민 D라는 것은 피부에서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자외선을 쪼여야지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특히나 현대사회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햇빛을 쬐는 시간이 많이 적어졌죠. 그래서 충분한 일광 노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타민 D의 합성량이 감소를 해서 결국은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겠다. 어느 정도 적절한 정도의 햇빛의 노출은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가장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폐경을 전후로 해서 골 감소량 속도가 아주 급격히 빨라진다라고 말씀드렸고, 폐경 3, 5년 전후로 해서 골량이 최고로 감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폐경 자체가 어떤 기전으로 이제 골다공증을 일으키느냐, 결국 폐경이 일어난다면 에스트로겐, 우리 몸의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감소를 하고, 이 여성 호르몬 자체가 골밀도를 유지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것이 떨어지니까 결국 자연스럽게 골다공증이 유발이 되는 거죠. 그 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신 분들도 골다공증을 앓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항응고제, 헤파린과 같은 항응고제, 항경련제,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부신피질 호르몬, 이뇨제 등도 우리 칼슘 자체의 체내 총량을 감소시킴으로써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약을 드신다고 해서 무조건 골다공증이 오니까 이 약을 먹는 걸 꺼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약을 드신다면은 평소에 칼슘과 비타민 D의 보충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모든 의사들이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운동하시라. 자, 운동 부족도 골다공증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뼈는 적절하게 이 길이 방향에 수직되는 방향으로, 축성으로 자극을 받아야지 골밀도가 증가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운동이 부족하다, 특히나 체중을 싣고 걷는 거나 뛰는 거나 또는 점프를 한다거나 이러한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뼈는 안 쓰면 안 쓸수록 점점 더 약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의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가 또 운동 부족이 되는 거죠. 의사들이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족력도 당연히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특히나 어머니나 자매가 모계 유전으로 해서 골다공증이 있을 경우에는 골다공증 발병률이 증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술 많이 먹지 말라고 항상 의사들이 말을 하죠. 술도 뼈 형성 감소, 그리고 칼슘 흡수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칼슘이 장 내에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과음으로 인해서 장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칼슘 흡수가 저하된다면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과음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울증도 하나의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어요. 뼈의 손실 속도가 증가된다라는 측면이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골다공증의 증상이 어떤 게 있을 것이냐? 처음에는 대부분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도 내가 골다공증이 있는 증상이 어떤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나이가 이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 좀 불안해서 검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또는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수술, 뼈에 골절이 있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수술 전 검사로 한번 진행을 했을 때 골다공증이 나와서 이를 토대로 해서 수술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골다공증 검사를 하는데 이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골다공증 자체가 많이 지속이 된다, 점점점 진행이 된다면은 이제 슬슬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다만 증상이 나타날 때는 상당히 이미 늦은 시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65세 이상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건강검진에서 골다공증 검사를 꼭 하시도록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진행이 된다면 척추의 후만 병양 및 압박이라고 하는 게 옵니다. 후만 병양은 결국 척추가 앞으로 굽는다는 거예요. 우리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그래서 앞으로 굽으면서 신장, 키가 감소하고 외상 없이도 척추의 앞부분, 우리
등뼈의 앞부분 쪽에 찌그러짐이 발생하는 게 가능합니다. 특히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중에서는 특별히 외상이 없다 하더라도 누운 상태에서 기침만 했는데 갑자기 통증이 생겼다. 뭔가 물건이 떨어진 걸 주우려고 허리를 구부렸는데 갑작스러운 등 통증으로 병원에 찾아왔다. 그랬을 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허리에 골절이 생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골다공증성 골절 자체가 있는 것도 당연히 골다공증의 하나의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골다공증이 없다면 똑같이 넘어지더라도 또는 똑같이 가벼운 외상을 입더라도 부러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외상에도 불구하고 골절이 생겼다. 이거는 뼈가 약해졌기 때문에 생긴 골절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골다공증성 골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이 골다공증성 골절에는 50세에서 70세 사이에서는 손목 골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앞으로 넘어졌다, 뒤로 넘어졌다 그러면서 손을 바닥에 짚었는데 손목이 아파서 왔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골절이 있네요. 이 손목, 특히 원위 요골 골절이라고 하는 손목 골절은 젊은 층에서는 크게 유병률이 크지 않습니다. 보통 연세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좀 더 잘 부러지는 경향을 보이고, 이 말인즉슨 이게 골다공증에 의해서 일어나는 골절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70대 이후로 넘어가면은 고관절 및 척추 골절이 흔합니다. 골다공증 진단을 할 때 덱사,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T수치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T수치가 -1보다 크다라면 정상, 그리고 -1과 -2.5 사이의 수치를 보이면 골감소증, 골다공증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2.5보다 더 밑으로 더 적은 수치가 나왔을 때 골다공증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엑스레이를 통해서 골다공증성 골절을 탐지해서 골다공증을 진단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가장 확진 검사는 골밀도 검사, 덱사라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골밀도 검사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환자분은 특별히 하는 건 없고 누워만 계시면은 이 기계가 알아서 촬영을 해주는 건데요. 이 기계에서 촬영한 수치가 우리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결과지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 T스코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L1, 2, 3 이게 요추를 설명하는 건데요. 요추 1번, 요추 2번, 요추 3번에서 각각 T 점수가 -4.1, -3.5, -3.3을 기록한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 각각의 하나하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 요추 1번, 보통 1번부터 4번까지의 평균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평균치가 -2.5보다 더 아래로 나온다면 골다공증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런 골다공증에 만약에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슘 제제와 비타민 D, 영양제를 드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칼슘 제제는 골량을 유지하고 골량 소실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이 칼슘 제제의 농도가 다 어느 정도 천차만별일 건데, 권장하기로는 1000에서 1200mg 이상을 하루에 매일 복용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칼슘만 먹는다고 과연 흡수가 되느냐?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타민 D가 있어야지 칼슘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와 보통 칼슘 제체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영양제들을 많이 복용을 하실 거고요. 비타민 D는 매일 800 IU 이상의 농도를 드시는 게 좋다고 권장되고 있고, 이 비타민 D를 통해서 장에서 칼슘 흡수가 되고 골 흡수와 골 소실을 감소시키는 거죠. 이 비타민 D를 혈청에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혈청에서 검사를 해서 이게 30나노그램 미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비타민 D 자체가 불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에 치료하는 거, 이 칼슘과 비타민 D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드셔야 될 거고요.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 약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1차적으로 쓰이는 약제가 골흡수 억제제,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골흡수 억제제입니다. 이 골흡수 억제제가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골절률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져서 치료하는데 가장 1차적으로 쓰이는 약제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알렌드론산, 리세드론산, 물론 상품명은 아니라 성분명이고, 알렌드론산과 리세드론산 이 두 가지 약제는 보통 매일 먹는 제품이 있고 주 1회 먹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반드론산이라고 하는 제품은 월 1회 먹는 제품이 있고, 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주사로 맞는 제품도 있습니다. 졸레드론산이라고 하는 제품은 1년마다 한 번씩 주사를 하는 것이 있고요. 이것들은 환자의
어떤 니즈나 또는 환자의 요구도 또는 환자의 수능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알렌드론산, 리세드론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구약은 우리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능한 식전 복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릅수 억제제, 모든 약품들은 당연히 부작용이 있겠죠. 이 고릅수 억제제는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위장관장에 속이 쓰리다 또는 속이 더부룩하다고 호소하신 분들이 가장 많고요. 그 외에 근육통이나 초기에 주사제를 썼을 때는 급성기 반응으로 몸살이나 오한이 오기도 합니다. 장기간 투여 시 골괴사를 일으키거나 비정형 대퇴골 골절이라는 골절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확률상으로 높은 건 아니지만 항상 이 약제를 오래 투여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지는 체크를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최초 투여 후에 4, 5년 전후에서 약물의 휴지기가 필요하다. 잠시 약물을 쉬고 다른 약제로 교체해서 투여하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너무 장기간 투여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골괴사, 특히나 치과 영역에서 턱뼈의 괴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다고 하는 게 확률적으로 많다는 것보다 다른 약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절대적으로 위험한 약제는 아닙니다. 부작용 때문에 약을 드셔야 되는데 안 드시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고요. 다만 약을 드실 때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한 번씩 조심을 하고 충분히 의사들과 상담을 해서 복용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이름이 길죠. SERM이라고 하는데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특히나 폐경기 여성에서 급격한 골 감소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고요. 랄록시펜과 바제독시펜이라는 성분명의 약품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매일 경구 복용을 하는 약품이고요. 부작용으로는 열성 홍조, 하지통이 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금기인은 정맥 혈전증 과거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기사항이 되겠고요. 에스트로겐이나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는 경우에도 이런 정맥 혈전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또는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이런 약품들, 호르몬에 관련된 약품을 드실 때는 이런 정맥 혈전증 과거력이 있는지를 항상 물어보고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데노스맙이라고 하는, 이것은 상품명 프롤리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6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하면 됩니다. 상당히 간편하다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맞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요즘. 하지만 이놈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1차 약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릅수 억제제 비스포스포네이트가 되겠습니다. 매일 드시는 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가장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런 수능도가 많이 떨어질 게 예상이 된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또는 경구약 복용이 너무 힘들다. 위장장애가 너무 심하셔서 경구약 복용이 힘든 경우에는 이런 6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하는 프롤리아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그 외에 부각상선 호르몬 주사가 있습니다. 1차 약제를 통해서 약을 복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골다공증에 호전이 없다, 또는 이 데노스맙이라는 위쪽에서 말씀드렸던 주사제를 투여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부각상선 호르몬 테라파라타이드라고 하는 이 약물을 주사를 하게 됩니다. 이 주사는 매일매일 셀프로 피하 주사, 보통은 배에 놓죠. 배에 놓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본인 스스로, 환자 스스로가 투여를 하게 교육을 해서 매일매일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여하는 거를 보통 1년 이내로 지속을 하게 되고 더 오래 지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편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데 가장 어떻게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약제에 반응을 하지 않는 골다공증에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 같은 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골다공증성 골절, 처음에 말씀드렸던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해서 이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면은 골다공증성 골절에는 척추, 대퇴골, 손목, 상완골 골절, 어깨죠. 이 네 가지 골절을 보고 주로 골다공증성 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외력이 있는 외상이 아니고서야 간단하게 넘어졌는데 골절이 됐어요 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것은 골다공증성 골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론 젊은 층에서 엄청나게 강한 외력을 받는 트라우마를 통해서, 외상을 통해서 이런 골절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외상, 단순히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짚었어요. 또 넘어지면서 어깨에 부딪혔어요. 했는데 척추가 부러지거나 대퇴골이나 손목, 상완골이 부러질 경우에는 골다공증성 골절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50세에서 70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목 골절이 가장 많고 70대 이후에는 고관절 및 척추 골절이 흔합니다. 골다공증성 골절이 무서운 거는 뭐냐? 골다공증성 골절을 입는다라고 하면은 이후에 해당 부위나 또는 다른 부위에 재골절될 가능성이
더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래서 위험한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성 골절 같은 경우에는 조기 수술 후 조기 거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골절 후에 골다공증성 골절이 생겼는데 이 골절 후에 일어나는 사망이나 내과적 합병증의 가장 큰 원인은 거동 불가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수술해서 조기 거동을 해주는 게 가장 예후가 좋겠고요. 골다공증의 적극적 치료를 하는 것이 당연히 두 번째 목표가 되겠죠. 골절 자체를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변에 기저에 깔려있는 골다공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골다공증성 골절 시 재골절 위험도가 10배나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니 재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골다공증 자체를 적극적 치료하는 것이 결국 사망률 감소를 일으킨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해당 부위의 골절일 경우 골다공증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결국 이 말이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위에 척추나 대퇴골, 손목 상완골 골절이 노년층에서 일어났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골다공증을 검사를 하고 확진이 된다면 이거에 대한 치료도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척추 압박 골절부터 해서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척추 압박 골절을 보시면 이게 밑에서부터 5번째, 4번째, 3번째, 2번째 이 2번째 요추가 다른 뼈에 비해서 앞쪽이 줄어들어서 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 모양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척추의 압박 골절, 요추 2번의 압박 골절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의 어떤 적응증이 된다면 뒤쪽에서 이렇게 부분 마취를 하고 뒤쪽에서 주사침을 찔러가지고 주사를 통해서 안에 시멘트를 채워넣는 척추 성형술을 하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통증을 감소시키고 골절에 대한 치료를 하고 조기 거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대퇴골 경부골절 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그랗게 대퇴골 머리가 있고 그 밑으로 대퇴골 경부, 밑에 대퇴골 몸통이 있는데 이 대퇴골 경부가 부러지게 되면 첫 번째로 많이 부러진 게 많이 이동하지 않았다, 골절이 많이 어긋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연세가 좀 젊으신 분 경우에는 일단 나사로, 압박 나사로 고정을 하는 걸 첫 번째 치료 방법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나 또는 골편의 전이가 심한 경우, 많이 어긋난 경우에는 이미 이것을 나사로 고정을 하더라도 이 고관절, 대퇴골의 머리 부분에 괴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고 조기에 거동하는 것이 힘들 수 있으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의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퇴골 전자강 골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수술 전에 보이는 이런 왼쪽 고관절에 이렇게 동그란 머리 부분을 지나고 대퇴골의 목 부분을 지나서 몸통으로 가는 이행부에 전자강 골절이 일어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골수정 삽입술이라고 하는 이런 수술을 하게 돼서 조기에 거동을 시키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손목 골절을 보시면 원이 요골 골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손목에 이 엄지손가락에 있는 뼈가 손목뼈가 부러지는 건데요. 이 원이 요골 골절을 보시면 수술 전에 정면 사진에서 여기가 부러져 있는 거고요. 측면에서 본 사진을 보면은 뒤쪽으로 어긋나서 뒤쪽으로 뼈가 밀려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열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결국 철판과 나사를 이용해서 이 골절을 고정시켜 줌으로써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상완골 근위부 골절, 어깨 골절 같은 경우에 수술 전에 보시면 이게 상당히 많이 어긋나 있죠.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경우에 철판을 이용해서, 철판과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고관절과 마찬가지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라거나 또는 부러진 모양 자체가 너무 심하게 부러져서 이거를 철판과 나사로 고정을 하더라도 이 상완골 머리 부분에 괴사가 오겠다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골다공증과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특히나 노년층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단을 하시고 적극적 치료를 통해서 골다공증성 골절 자체를 예방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되겠고요. 골다공증성 골절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 자체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재골절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골다공증은 노년층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는 항상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셔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이완이 되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상 인본병원 정형외과 오상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